어제 이어 오늘도 이 뉴욕 증시가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나스닥의 대형 기술주들이 크게 흔들리면서 국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 테슬라와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이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 방침이 당분간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연준에 비해 한 발 앞서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셈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 서명 운동이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 리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주영수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주식시장이 폭락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특히 이 나스닥이 말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폭락에 이어서 주식시장까지 급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까지 계속 지금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다른 뉴스들은 눈과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오직 그 주식 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 미국 주식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멘붕에 빠져서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난리가 나고 있어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가운데 대형 제조업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가 그래도 어제는 0.09% 올라서 선방을 했고 기술주 비중이 높은 대형주 중심이죠. S&P 500 지수가 0.77%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그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가 2.46%가 급락을 했어요. 그 오늘도 지금 보면 오늘은 이제 다우존스도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도 0.5%가 떨어졌고요. S&P가 0.88%가 떨어졌고 나스닥이 2.5%. 예, 그래서 나스닥이 뭐 어제와 비슷하게 좀 급락세를 이어갔고 S&P가 말씀드리는 순간에 0.91% 떨어져서 어제보다 더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다우존스도 어제는 플러스였지만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특히 그 최근에 주식시장을 선도해온 테슬라가 어제 같은 경우 8.5%가 급락해서 한 주당 714달러 50센트로 마감을 해서 지금 700달러를 간신히 유지했는데 오늘 또 5.82%까지 지금 또 떨어지면서 오늘 이제 700달러대가 붕괴가 됐죠. 600 지금 뭐 677달러까지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최근 자산의 8%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세를 견인하는 기관 투자자가 됐는데 비트코인의 그 변동성까지 떠안은 것으로 그렇게 어떻게 좀 평가가 되면서 어제 오늘 이제 급락세가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테슬라와 더불어서 코인주로 꼽히는 페이팔, 스퀘어 등의 주식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그 공룡 기술주죠. 마가도 폭락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이 모두 지금 오늘 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플이 지금 애플이 3.45%가 떨어져서 지금 폭락세를 보이고 있고 구글이 0.91%, 마이크로소프트가 1.12%, 아마존이 1.28%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비트코인도 지금 5만 달러가 넘어 떨어졌어요. 밑으로. 네, 밑으로 내려갔죠. 네, 맞습니다. 4만 7천 달러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뭐 그동안에 사실 좀 너무 심하게 올랐다라는 생각들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도대체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고 또 특히 대형주들이 이렇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일단은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한때 연 1.39%까지 올랐는데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내려가서 1.37%까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2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왜 안전자산인 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른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원자재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특히 국제유가가 3%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는 건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아지면 연방준비제도는 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이제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선제적인 그런 작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왜 여러 주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폭락했을까? 네, 그동안 주식시장을 선도해 왔던 이 대형 기술주들이 왜 폭락했을까 궁금한데 이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 이 빅테크 기업들은 저금리를 활용해서 막대한 자금을 빌려서 썼습니다. 근데 네.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물론 아직 오른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곧 오를 것 같다. 생각보다 빨리 오를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금리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빌려다가 썼는데 은행 같은 데서 그걸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니까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거죠. 그만큼 순이익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대형 기술주들에게는 가장 좋지 않은 악재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저금리, 이 사실상의 제로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이 대형 기술주들에겐 유리한데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예상만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대형 기술주들이 받고 있다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무슨 연방준비제도가 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렇죠. 그걸 또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호를 보낸 것도 아닌데 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예요. 지금 그런 신호도 없고 오히려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오늘 그 연방상원에서 그 은행위원회에 나와가지고 네, 지금 네.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로금리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어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난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시장이 연준보다 더 빠르다 이거죠. 예, 빨리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그런 결정과 관계없이 시장이 굉장히 발빠르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전에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연준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네. 연준에서 어떤 발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연준 발표를 기다리면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그 가만히 있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좀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전혀 그런 시그널을 보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현상. 그래서 이 어제와 오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네. 어떤 변수나 이슈가 있을 때 시장에 사실은 선반영되지 않습니까? 네. 조기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굉장히 좀 선반영되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그 연방상원 은행위원회에 나와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는데 그리고 내일은 또 연방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틀 연속 그래서 연방의회에서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금 현재 연방상원 은행위원회에 나왔죠. 화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상당히 그래도 이 시장이 기대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줬어요. 몇 가지 지금 나온 얘기들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기 이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냥 두고 보겠다. 네. 두고 보면 뭐 알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이고 그걸 굳이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얘기예요. 네, 사실 얘기죠. 제니 옐런 그 연방 재무부 장관이 어제도 또 한 번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그게 오늘 주식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치게 만든 또 요인 중에 하나로 좀 꼽히고 있는데 제롬 파웰 의장이 나서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를 그대로 동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분명하게 이 기준금리 인상 우려를 잠재웠고요. 여기에 장기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은 지금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좀 어제 최고로 올랐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 장기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 이자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자를 떨어뜨리겠다는 얘기고요. 네. 이 얘기는 역시 연준 의장이 그 주식 시장의 불안을 지금 그 해소해 주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그 명백한 시그널을 지금 보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폭락하던 증시가 그나마 좀 회복세를 보였고요. 그 폭락세의 비트코인도 그 폭락세가 조금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그렇지만 워낙에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불안해서 그런지 계속 그 뭐 다우나 S&P 500이나 나스닥이 좀 불안한 모습이고 좀처럼 그렇게 뭐
상승세로 반전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오늘 증시가 시작할 때 대폭락 상황에서는 그래도 많이 좀 올라왔다. 뭐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이 주식시장의 위기이자 네. 또 호황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특히나 이 그 제로금리 시대에 뒤늦게 그 투자에 뛰어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 뉴욕 주식시장을 선도하고 있던 뭐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마가라든가 이런 그 대표적인 그 기술주들이 모두 급락했기 때문에 상당수 투자자들이 지금 멘붕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성장주들이 좀 폭락세를 보인 건데요. 그렇지만 뭐 주식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건 어느 전문가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미국 경제가 이제 회복세에 접어들었는데 그러나 회복세에 들었지만 회복세의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재정정책 등이 오늘 뭐 제롬 파웰 연준 의장도 연방상원 그 은행위원회에 화상으로 출연해서 얘기를 했지만 통화재정정책 등이 주식시장에 우호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식시장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경제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니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이 1조 9천억 달러 구호 패키지가 이제 곧 나올 것이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인프스트럭처에 대한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인프스트럭처에 대한 지원책이 한 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 순환주가 최근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호황을 누렸던 이 기술주들, 특히 성장주들이 아니라 경기 순환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경기 순환주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급등하고 그렇죠. 경기가 나쁘면 주가가 급락하는 주식들이잖아요. 예, 네, 대표적으로 뭐 주택건설이라든가 그렇죠. 자동차라든가 제조업종 등이고 여기에 뭐 최근에 원자재라든가 에너지를 비롯한 재료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들이 이득을 보니까 금융주들까지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농업이라든가 의류라든가 명품, 뭐 자동차 부품, 구리, 반도체, 부동산 등이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그 이 기술주 위주로 하다가 갈아타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좀 잘 나가는 주와 못 나가는 주가 좀 바뀌고 있는 변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 자체가 흔들리거나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이 좀 전문가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참 요즘 뭐 주식시장에 호황을 누리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한인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이 최근에 호황을 누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건 아니죠.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뭐 사실 주식 얘기 참 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어찌 됐건 요즘 들어서 어제 오늘 폭락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보면 주식 시장이 호황을 누리다가 최근에 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돈이 푹푹 내려가니까 사실 마음이 편할 투자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것이고 그나마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최상위권 뭐 부자들 경우에는 물론 뭐 그분들도 손해를 많이 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버틸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 경우에는 쉽지 않죠. 글쎄요. 웬만한 멘탈로는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뭐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뭔가 주식시장에서 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 듣고 뭔가 달달 그냥 모든 걸 털어서 그렇죠. 또 빚까지 내서 대출 받아서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정말 심각하죠. 그런 분들은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최근 같은 어제 오늘 같은 폭락세를 견디기 어려우니까 결국 돈을 찾게 되는데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금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매도하고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최소한의 손해만 보자는 생각에 또 주식을 처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 주식을 처분하고 맞아요. 또 주식시장이 그러다가 또 올라가는 것 같으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은 안 좋은 거예요. 떨어질 때
팔아버리고 올라갈 때 사는 거는 이거는 좀 주식 그게 사실 전문가들 어떻게 얘기 들어보면 보면 아닌 거죠. 전형적인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 방법이죠. 방식이 항상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사실 반대로 가야 된다 그러죠. 이렇게 글쎄요, 주식 시장이 폭락할 때가 사실은 들어가야 될 네. 들어가야 될 시기고 주식 시장이 한창 호황일 때 사실은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익을 챙겨야 될 시기인데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글쎄요 말이에요.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처분을 하게 되면 뭔가 내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손해 보는 것 같으니까 처분을 못 하고 그러다가 하는데 그냥 또 폭락하는 상황에서 처분하게 되고 또 이렇게 폭락하는데 주식을 산다는 게 사실 쉽게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미 투자자들은 참 이런 상황을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제롬 파웰 연준 의장도 오늘 분명하게 시그널을 보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는 점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국채에 대해서도 장기 채권에 대해서도 계속 이 매입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의 지난 100년간의 통계를 보면요. 그 2월과 9월이 항상 슬로우하다고 그럽니다. 요동칩니까? 요동치고 2월과 9월이 항상 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3월부터 봄이 되면서부터 네.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게 100년의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걸 보면 2월이 지금 안 좋은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3월이 되면 다음 주가 이제 3월 아닙니까? 다음 주 3월부터는 다시 좀 회복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여러 가지 현재의 시장 흐름을 잘 파악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영석 국장도 주식 투자하십니까? 뭐 말하시는 거 보니 하긴 하시네. 네. 저는 IRA 은퇴연금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놓고 다 잊어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1년에 한 번씩 스테이트먼트 오면은 지난해보다 이만큼 올라갔네. 그렇죠. 지난해보다 떨어졌네.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떨어졌으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만 그냥 지나고 네, 그렇죠. 말죠. 이거를 무슨 어디에 투자를 해서 내가 얼마를 벌어보겠다. 그런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타한다는 거는 네. 단기 투자하는 건 참 위험한 것 같고요. 네. 역시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네. 그런 곳을 잘 찾아가지고 맞습니다. 충분히 맡기고 뭐 잘 아시겠지만 주식시장 단타하다 보면 세금만 많이 내게 되고 손해만 볼 수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영석 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오리지널 바이러스를 누르고 지배종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는 뭐 급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들이 지배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방심은 금물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LA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뭐 몇 건이 안 됐는데 발견된 네. 케이스가 근데 꾸준히 증가하더니 지금은 이제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금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지배종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건데요. 전파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고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기존의 코로나19보다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온 방역 수칙을 그대로 하면 물론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 막아내겠지만 그러나 더 전파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뚫지 못하던 어떤 그런 사소한 허점도 네, 네. 변이 바이러스는 뚫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손 씻는 거 이런 것 등을 네, 네. 요즘 오랜 기간이 지났으니까 벌써 1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해이해졌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백신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의 여러 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변이 바이러스들이 그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주사를 맞아서 몸 안에 항체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면역 항체들을 피해가는 능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백신을 맞더라도 접종을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러면 몸 안에서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접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항체가 부딪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네. 나는 뭐 백신 접종 주사 2번 다 맞았으니까 나는 뭐 상관없어. 뭐 이런 생각은 좀 바이러스 들어와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위험하죠. 얘기예요. 예,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앤토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빨리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네. 특히 그 파우치 소장은 유니버셜 백신 개발을 강조하잖아요. 유니버셜 백신이라는 것은 그게 뭐 변이 바이러스건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건 어떤 바이러스건 간에 모든 종류의 모든 걸 다 바이러스. 커버할 수 있는 지금의 우리의 과학 수준이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좀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어차피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상대로 한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은 지금 베이스는 완성된 거니까 거기에 약간의 변형만 가한다면 변이 바이러스도 상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 어떤 이 새로운 바이러스 그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캘리포니아주는 변이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가 지금 너무나 여러 가지의 변이 바이러스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되는 얘기예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이 지금 그 뭡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있다면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영국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것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B1427, B1429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된 캘리포니아 자체적으로 네, 나타난 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지금 그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나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등과 같은 정도로 위험하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UC 샌프란시스코에서 코로나19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찰스 치우 박사는 악마가 이미 여기 와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좀 변이 바이러스를 위험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급속히 확산되고 있냐면 당장 다음 달 말, 그러니까 3월 말이면 캘리포니아에서 전파되는 바이러스들의 90%가 변이 바이러스가 될 거다. 아하. 그러니까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위축되는 건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렇게 위축되면서 바이러스 자체가 좀 사라지면 좋은데 그걸 대체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니까는요.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다. 그리고 아직은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감염되지 않는 감염되지 것이다. 않아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뭐 코로나19 바이러스인지 변이 바이러스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리콜 운동이 아주 상당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LA 타임즈 보도를 보면요. 네. 지금까지 약 110만여 명에 달하는 리콜 청원 서명이 캘리포니아주에 공식적으로 접수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게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리콜 일렉션이 들어가려면 필요한 숫자가 150만여 150만 명인데요. 정도죠. 지금 110만여 명이 캘리포니아주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고 그래서 거의 지금 필요한 서명자 숫자를 충족시킬 것 같다. 지금 이런 보도입니다. 네. 네. 그러면 아직도 뭐 40만이면은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게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단순히 수학적으로 산수식으로 보면 40만여 명이면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 110만여 명에 육박하는 서명은 주무부서인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을 받은 그러니까 네. 밸리데이션이 검증이 끝난 밸리데이션이 끝난 숫자입니다. 끝난 네. 숫자가 110만여 명이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리콜 운동을 펼쳐왔던 주최 측이 서명받은 게 170만여 명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출을 했는데 110만여 명까지는 이제 밸리데이션이 끝났고 나머지 그러니까 한 60만여 명의 서명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이제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110만여 명 정도까지 이미 밸리데이션이 끝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은 60만여 명 서명 중에 40만여 명 정도만 유효하게 인정되면 되는 거니까 거의 그건 스페셜 일렉션으로 가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검증 작업을 보면은 무효 비율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렇죠. 적은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서명자 숫자를 감안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리콜 선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큰 거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110만 명이 조금 못 미칩니다. 109만 4,457명의 서명이 발리데이션을
거쳐서 유효하다고 인정받았고요. 네네. 아직도 66만 8,202명의 서명에 대한 발리데이션이 필요한데 그 지금까지의 그 무효율이 16%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러니까 66만 8,202명의 무효율이 한 16%라고 한다면 그러면 필요한 40만 명 이상을 넘기는 거죠. 아니 그리고 뭐 서명은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게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 일렉션은 거의 지금 현실화 문턱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리콜 선거는 만약 열린다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리콜 그 청원 서명 유효 기간이 3월 17일까지입니다. 3월 17일까지 150만여 명 정도가 리콜 청원에 서명을 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리콜 일렉션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서 게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 일렉션이 절차적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콜 시그네처에 대해서 리콜 서명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작업이 완료가 되면 서명한 사람들에게 서명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네. 그 기간이 지나면 캘리포니아주 총무처가 다시 한번 서명을 카운트해서 최종적으로 리콜 일렉션이 열리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만약에 리콜 일렉션이 열리는 것이 최종 확정되면 캘리포니아의 부지사가, 왜냐하면 주지사에 대한 리콜이니까 캘리포니아 부지사가 60일에서 80일 사이에 리콜 일렉션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17일이 데드라인이고 서명을 끝내는 데드라인이 3월 17일이고 뭐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리고 철회할 수 있는 기간까지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카운트해서 최종적으로 리콜 일렉션이 열리는지를 결정해서 부지사가 날짜를 정하는 거니까 대략 그러면 아마 그 시점이 4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60일에서 80일이니까 아마 여름이나 가을쯤, 올해 여름이나 가을쯤에 그 리콜 일렉션이 열린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리콜 일렉션이 열리게 되면 투표를 두 가지를 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yes or no를 하는 투표를 하나 하고요. 아하. 동시에 새로운 주지사 후보들을 놓고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하는 겁니다. 같이 합니까? 같이 합니다.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첫 투표에서 리콜 반대가 50%를 넘게 되면 그러면 리콜이 부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투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지네. 그냥 게빈 뉴섬 주지사가 주지사로서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되고 앞 투표에서 리콜 반대가 50%를 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리콜이 이제 확정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투표가 의미를 가지게 되고 두 번째 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가 새로운 주지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게빈 뉴섬 주지사를 지지하는 그 성향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지금 나오던데. 뭐 여론조사에서는 50% 넘는 걸로 나오긴 하지만 네, 그러나 이 작년에 한창 좋았을 때 60% 이상이었던 것에 비하면 한 10% 이상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게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반드시 리콜이 확정될 것 같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리콜 일렉션까지는 갈 것 같은데 리콜 일렉션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이 확정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아마 리콜 일렉션에서 이게 부결이 돼가지고 주지사직을 유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찌됐건 그 실제 주지사 리콜 선거가 열린다고 해도 아마 가을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가을 사이에 여론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에 딸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공화당 쪽에서 어떤 후보가 정말 강력한 후보가 나오느냐도 좀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뭐 들어요. 그럴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도 후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게빈 뉴섬보다는 이 사람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에 따라서는 게빈 뉴섬 갖고 안 되겠다. 같은 민주당에 다른 사람을 밀어보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변수는 많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게빈 뉴섬을 싫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좀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면은 말입니다. LA 타임스도 요즘 보면은 조금씩 논조가 좀 게빈 뉴섬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느낌이 많이 드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물밑에서 지금 그 차기 주지사를 노리는 후보들이 지금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콜은 될 수 있고 어허. 확정될 수 있어도 결국 그 다음 주지사도 민주당 주지사가 될 가능성도 어허. 상당히 높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